자, 3대 중대 질병. 우리가 암내심을 3대 중대 질병이라고 하죠. 자, 보험 영업은 우리 지점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삼, 그 보험 영업은요, 스토리라고 생각해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사망 원인 1위니까 암은 준비해야 돼. 그리고 남성은 10명 중에 3명이 암이 걸린대. 이것도 이야기죠. 근데 그 이야기를 잘 엮어서 해야지. 자, 우리 이번에 암을 5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고 표적 항암도 해주는 게 나왔어. 이거 하나 가입해야 되지 않겠어? 너 없는데? 이런 이야기보다는 왜 표적 항암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암을 왜 준비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암센터가 포함이 된 상급 종합병원, 그리고 왜 암통원비를 해야 되는지, 왜 Y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상품에 대한 특징을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왜 이거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 세일즈는요, 저는 스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 영업은 곧 이야기다. 내 이야기, 남의 이야기. 이거를 전달을 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 마음 문을 열리기 위한 그 교육을 이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암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암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동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청이 발표한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3대 사망 원인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특히 암에 의한 사망률은 40여 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 10여 년 동안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실제로 우린 종종 주변에서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암이란 단어는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론 많이 듣는 단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암은 우리 몸에 어떻게 생겨날까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 한 개의 수정란 세포가 세포 분열을 거듭하고 분화하여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진 하나의 객체를 만듭니다. 객체는 성장하고 생존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들을 만들고 기능을 다한 세포는 사멸하면서 개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게 되죠. 새로운 세포 분열과 분화, 그리고 세포 사멸은 개체의 생존을 위해 매우 정교하게 조절됩니다. 그러나 세포 분열 조절 이상으로 인해 죽은 세포보다 더 많은 수의 세포가 만들어지거나 세포 사멸에 이상이 생기면 많은 세포가 증식되고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해서 볼록한 혹처럼 자리를 잡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그냥 암 또는 신생물이라고 합니다. 제임스 유잉은 신생물을 조직이 유전적으로 변화되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지속적 세포 분열은 왜 일어날까요? 그건 바로 암 유전자의 과도한 활성화와 암 억제 유전자의 결함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유방암에서 혈투 유전자가 증폭되거나 폐암에서 EGFR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생기면 각각의 단백질 효소 활성이 높아지고 세포 분열 신호를 증폭시켜 세포 분열이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또한 암 억제 유전자의 결함이 있어도 비정상적 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암 억제 유전자인 P53은 세포 내 DNA 손상이 있으면 세포 분열 과정을 멈추고 DNA 손상을 수선하도록 합니다. 만약 DNA 손상이 치명적이면 세포 사멸을 유도하여 변이된 세포가 생기지 않도록 하죠. 그러나 P53의 결함이 있으면 DNA가 손상된 채로 세포 분열이 계속해서 일어나 더 많은 돌연변이가 축적되어 암을 유발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돌연변이 중 악성 종양은 빠르게 증식하고 치명성이 있어 다른 부위로 침범하고 전이하여 전이암을 만듭니다. 또한 세포의 분화도가 낮아
세포 본유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암으로 인한 사망 원인의 90%가 바로 암 전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암 전이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지속적인 세포 분열로 암이 자라면서 영양소와 산소가 부족해지면 암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암 주변의 혈관 형성을 촉진하여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암세포는 형성된 혈관 안으로 들어와 온몸으로 순환하면서 다른 장기로 가서 자라나며 이것을 암의 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이된 암은 또다시 혈관이나 림프관으로 들어와 제3의 장소에서 전이하여 암이 퍼지게 됩니다. 개체의 생존을 위해 세포 분열과 산후를 조절하여 항상성을 유지하는 정상세포와는 달리 암세포는 개체와 조화를 이루지 않고 지속적으로 분열하여 암이 전이된 장기는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죠. 그리고 이로써 면역력 감소와 함께 폐렴, 신부전, 간부전 등 장기의 기능 장애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암 발생과 전이 과정의 원리에 따라 다양한 치료 방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암에 대한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렸는데 한 4분 정도 조금 넘는데요. 우리 지점장님들이 이제 암이라는 거 용어들을 다 알고 계실 텐데 제가 한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자, 종양이라고 하죠. 암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이제 종양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튜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종양이란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자라나서 혹처럼 덩어리를 형성한 것으로 신생물이라고도 한다. 자, 요 신생물이라는 것과 종양 잘 기억을 하세요. 자, 양성종양, 악성종양. 양성이면 우리가 보통 용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장용종이 대표적인데, 악성종양은 우리가 이제 암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성신생물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암은 우리가 의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악성신생물, 그 다음에 악성종양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치면. 암이라는 게 이렇게 세포가 자라나서 어떻게 세포를 어떻게 어디에 위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제자리암이냐 유사암이냐 아니면 이제 뭐 1기냐 2기냐 3기냐 4기냐 이거를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치미운이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치미운이라는 거를 우리 지점장님들이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치미운이라는 게 세포, 암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은 성장을 멈추지 않고 주변의 조직을 파고 들어가서 정상세포를 파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치미운이랑 요 암세포가 세포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정도를 우리가 치뮨이라고 하고 이 치뮨 정도에 따라서 0기,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다. 그래서 치뮨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을 하자. 그냥 우리가 암하면 우리가 질병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치뮨 정도가 0기이면은요. 그냥 그건 제자리암 유사암이에요. 1기? 1기까지 0기나 1기는 우리가 암으로 의사가 진단을 해줄지라도 나중에 이 치명 정도에 따라서 약관을 보시면 보상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C코드가 암인데 그 C코드로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보험회사에 제출을 합니다. 진단서를 나 암으로 진단받았어요. 그러면 보통은 그것만 보고 주는 게 아니라 수술을 해서 그 조직을 떼냈을 때 우리가 그 수술하기 전에 조직을 떼가지고 암 진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상을 할 때는 치면 정도에 따라서 보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치면이란 단어. 자, 수술을 할 때 보면 이제 암에 대한 그 세포를 떼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세포를 실제로 떼내서 치면 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의사가 최종적으로 1기입니다. 수술한 다음에 2기입니다. 3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치면 정도에 따라서 보상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고객이 암 진단을 받고 그 진단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수술한 다음에 어, 2차적으로 수술 후에 이 치면 정도에 따른 진단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1기인지 0기인지 2기인지 3기인지를 보고
보상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치문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1기, 3기, 4기를 나누는 그 기준이 치문이 얼마만큼 됐느냐, 세포가 이 암 조직이 세포를 얼마만큼 파고 들어갔느냐, 이거에 따라서 몇 개를 나눈다. 그게 바로 치문이라고 한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치문이란 단어. 그리고 전이, 아까도 나왔지만 요 세포가 혈관이나 림프를 따라서 가는 게 이제 다른 장기에 붙어서 다시 암을 발생하는 게 전이암이라고 하죠. 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이란 우리가 종양이라고도 부르고 신생물이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암은 악성이 들어가서 악성 종양, 악성 신생물이라고 하는데 이 암이라고 진단받는다고 해서 100%다 보장하는 게 아니더라. 그럼 어떻게 보장을 하느냐? 암세포가, 암 조직의 암덩어리가 내가 이 암이 발생한 세포에 얼마만큼 파고들었느냐. 이걸 치문이라고 하는데, 치문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1기, 2기, 3기, 4기를 나누더라. 이 치문 정도에 따라서 보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치문이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놓자, 단어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암의 종류, 일반암, 소외감, 유사암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손해보험에서는 이 소외감이 1년 이내에는 50%, 1년이 지나면 100%를 보상해주죠. 그리고 생보에서는 소외감 담보가 따로 있어서 한동안 막 유방암을 별도 가입 금액으로 보상을 많이 하게끔 해주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소외감은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는지 생보, 선보, 또 회사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구분을 좀 해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단어를 좀 우리 팀장님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지점장님들이. 자, 이분이 유방암이 이제 발생을 했어요. 그럼 이제 수술을 하게 되겠죠? 이 수술한 이 유방암이 발생한 부위를 뭐라 그래요? 원바람이라고 하죠. 원바람.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까 암에 대한 그 정의에서 신생물, 종양, 치문 이런 단어에 대한 정의를 이제 배웠잖아요. 그럼 원바람. 처음에 발생한 부위의 암을 원바람이라고 한다. 유방암. 이분은 유방에 이제 암이 발생했죠. 그러면 이분의 원바람은 유방암이 되겠죠. 유방암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재발암이라고 하는 거는 발생한 유방암에 다시 암이 발생하는 걸 재발암이라고 하죠. 그리고 자, 전이암, 기존의 암세포가 여기 유방암에 있던 암세포가 림프를 타고 자, 유방하고 폐는 사람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림프를 타고 전이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유방암하고 폐암은 발견을 좀 늦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망률이 높아요. 왜? 전이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장기로 림프를 타고 전이가 많이 되다 보니까 자, 전이라는 거 기존의 암, 이 유방암이 흐르고 흘러서 간에 가서 딱 그 암세포가 정착을 해가지고 발생을 했어요. 그건 이제 간암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건 전이암이라고 하죠. 자, 우리가 그 최초에 발생된 부위 원발암 그리고 그것이 그 부위에 다시 암이 발생하는 거를 유방암, 그 잔존암이라고도 하죠. 그냥 완전히 제거 안 되고 남아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 유방암이 암덩어리가 혈관을 타고 간까지 가서 암을 유발했다. 요거는 전이암. 자, 그런데 이 유방암하고 상관없이 갑자기 검사를 해봤더니 대장 쪽에 또 암이 생겼네요. 이거는 유방암이 흐르고 흘러서 가서 전이암이 아니라 유방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발생한 대장암. 이거를 2차 암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최초에 발생한 거 원발암. 이번에 원발암은 유방암이죠. 그래서 어, 다시 유방부에 발생하는 걸 재발암, 그리고 이 유방암에서 암세포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나는 게 전이암, 이 유방암하고 전혀 상관없이 다른 장기에 발생하는 거는 2차 암,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고, 자, 그래서 요즘은 일반암이라는 특약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위에 암이 발생하든 한 번만 주고 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이암, 아니면 제2차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가 쉬워요. 한번 발생을 하면. 그래서 우리가 재진단암 또는 2차암이라는 특약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재진단암이라는 거는 원발암, 새로운 원발암은 물론이고 재발 전이 잔존암들을 이 모든 거를 다 처음에 내가 일반암으로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진단 자금이 나가죠. 그다음에 나중에 또 검사를 해봤더니 재발이 되거나 전이가 됐거나 이참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재진단암이라고 하는 거는 이 모두를 보장해주는 특약이에요. 그래서 재진단암이 비쌉니다. 왜 우리가 이거 재진단암을 가입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죠. 한 번 암이 발생하면 재발이나 전이나 또는 이런 이참의 발생 확률이 다른 분들보다 훨씬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메리츠의 또또암, 암을 또 보장해주고 또 KB에 구해 지급하는 암보험. 이게 보통 보면 일반 암은 모든 암을 통칭하잖아요. 재진단암도 암이 발생하고 나서 또 일정 기간, 보통 재진단암은 2년이 지나고 보상을 많이 해주죠. 그리고 그 2년이 지난 다음에 이 원발 부위뿐만 아니라 전이암 또 이차암을 모두 보장해주기 때문에 한 번 받으면 또 끝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를 구분합니다. 일반암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위암, 폐암 이런 식으로 장기를 구분해서 KB는 9번을 지급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 지점장님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거는 재진단암은 원바람, 새로운 원바람, 전이암, 또 잔존암 이런 걸 모두 포함해서 2차암까지 포함해서 보상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각 부위 장기별로 하는 거는요. 전이암은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2차 암만, 새로운. 자, 처음에 내가 유방암이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전이가 돼가지고 간암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또암이나 구해 지급하는 장기별로 되어 있는 것은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상품들은 새롭게 발생한 원바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2차 암만 보장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약관에 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진단암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전이라든지 잔존암이라든지 이차암까지 다 보장을 해주지만 이렇게 장기별로 구분해서 최대 몇 회까지 보장합니다. 9회, 8회 이런 것들은 전이하면은 재발암은 보장하는 게 아니라 이차암만 보장을 합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용어 암에서는 이 여기까지가 가장 핵심이 되는 이제 교육이 되는 거죠. 치밀이라는 단어 그리고 재발암, 전이암, 이차암. 자, 이거를 보장하는 특약이 뭐가 있느냐? 재진단암, 일반암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일반암보다 재진단암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는 일차적으로 발생한 다음에 그 후에 또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발생하는 재발암이라든지 전이암이라든지 새롭게 발생하는 이차암 이런 것들을 모두 보장해 주다 보니까 비싸서 가입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암은 이렇게 치료하고 난 다음에 완치라는 게 없잖아요. 일정 기간이 완치 판정을 받아도 또 발생할 수 있는 게 암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치료뿐만 아니라 이런 진단 자금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나온 것들이 또또암이나 매퇴 지급하는 그러한 상품들이 보험사별로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말씀드린 또또암이나 구해 지급하는 암, 그 다음에 뭐 생보나 손보에 나와 있는 시그니처 암보험 같은 경우에도 부위별로 위암, 폐암, 뭐 자궁암, 생식기암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하는 거는 재발암이나 전이암이 아니라 2차암, 새롭게 발생하는 암만 보장을 해주는 거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보험료가 저렴하죠. 재진단암. 그래서 요거 대체해서 나온 게 이거다. 그래서 9번까지 줍니다. 몇 번까지 줍니다. 하지만 약관상 그거는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고객들은 전이가 돼도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2차 암만 보장 하나 해주는 게 이런 상품의 특징이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이런 발병률 같은 거, 우리 고객들은 숫자를 참 좋아하죠. 고객님, 지금 발병률이 전체가 제가 이거 암 90년대 후반에 삼성화재에서 지점장 할 때는 그때가 30%였거든요. 꽤 많이 올라갔죠. 이것도 한 2, 3년 전 자료이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남자가 더 많이 발생을 하죠. 이런 것들도 스토리상에서 나중에 제가 세일즈 스토리북이라는 거를 활용할 때 암을 설명하는 스토리를 좀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팩트들만 좀 보자. 그리고 이 페이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자, 보시면 우리가 통계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암을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를 보니까 여성은 55세까지 남성들보다 발병률이 높아요. 근데 55세를 지나면서부터는 남성들은 급격하게 올라가죠. 여성들은 떨어지는데
남성들은 굉장히 높이 올라갑니다. 거의 7, 80대까지 발병률이 높이 올라가요. 자, 이 자료가 고객들한테 뭐를 암시하죠? 우리가 여성분을 만났어요. 55세 이전이에요. 왜 여성들은 암보험을 빨리 준비해야 되느냐? 갑상선 유방암. 아쉽게도 이게 이제 유사암으로 빠졌기 때문에 또는 소외감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보장을 많이 해주는 또는 아니면 수술비나 치료비 쪽으로 이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성들은 빨리 해야 된다. 왜? 남성들보다 발병률이 높아요. 이게 이제 스토리죠, 하나의. 아, 고객님, 예, 남성들보다 여성분들은 고객님이 연령대에 발병률이 높은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통계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왜? 갑상선이나 유방암이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가입 금액이 요즘은 많이 줄었지만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비나 수술비 위주로 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게 세일즈 스토리라는 거죠. 그리고 남성들은 아쉽게도 은퇴하고 나서 이때까지는 저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남성들은 60대까지는 바빠서 가족들을 부양하느냐고 바빠서 일하느냐고 병 걸릴 시간도 없지만 딱 은퇴를 하고 나면 요즘 뭐 은퇴란 말이 없지만 그래도 60세에 우리가 기존에 바쁘게 살았던 일상을 좀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이제 병이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남성들은 길게 그럼 보장 분석을 할 때 예전에 고객들 만나면 보통 70대 또는 80대 또는 갱신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고객님, 남성분들은 7, 80대의 발병률이 최고조로 올라가는데 고객님은 지금 갱신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거를 유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비갱신으로 해서 좀 더 빨리 길게 준비를 해 놓으셔야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래서 이 자료가 이런 스토리를 만드는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여기 여성은 빨리, 남성은 길게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할 수 있는 스토리를 하는 자료다. 그리고 이 자료는 우리 이제 많이 보셨으니까 뭐 암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요즘 항암제, 방사선 이런 이야기도 있죠. 자, 요 또 이야기가 중요하죠. 근데 암 환자의 93%가 통원을 한대요. 한동안 우리 통원 치료비가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자, 그걸 우리가 판매할 때 그냥 통원 치료비, 우리 지방에 있는 분들은요, 서울로 아니면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상급 종합병원으로 갑니다. 대부분 통원해요. 예전에는 이 치료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화학적인 항암제이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 드라마 보면 머리가 빠지고 너무나 힘들어해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며칠씩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죠. 그냥 93%가 통원 치료합니다. 그러면 실비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실비가 의미가 없어졌죠. 입원해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 실비의 특징인 입원 치료에서 보장을 해줄 텐데 대부분 통원 치료다 하다 보니까 통원 치료비 최대 25만 원까지밖에 보장을 못 받죠. 그래서 방사선 치료비, 특히 표적 항암이나 이 통원 치료에 의료 비급여 항목의 치료비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자료를 보면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가 고객들한테 설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93%가 통원을 한대요. 그래서 암치료 통원 일당이라는 게 한동안 유행을 했었죠. 그래서 막 흥국화재에서 상급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막 60만 원. 그때 흥국화재가 제일 높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 이 통원 치료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교육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국립암센터가 일산에 있잖아요. 일산에 가시면 국립암센터 건너편에 빌라 단지가 쭉 있습니다. 연립주택. 거기 가보면 그 빌라 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일방, 주방. 왜 지방에서 올라와서 이 방사선 치료 같은 것들은요. 이틀에 한 번 매일 가서 한 달 동안 받아야 되는 거 있어요. 그럼 월세방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 달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있으면서 통원 치료를 받는 거예요. 입원을 안 시켜줘요. 그래서 그 통원 치료비가 뭐 예를 들어서 부산에 서울 올라오는데 KTX 5만 원, 6만 원 합니다. 왕복 10만 원이죠. 밥 먹어야죠. 잠자야죠. 그럼 하루에 얼마 깨져요? 먹고 자는 것만 해도 뭐 모텔에서 잔다고 칠게요. 한 6, 7만 원 합니다. 그리고 먹고 자는 거 하루에 최소 뭐 치료비 그냥 뭐 우리가 의료보험 되는 거라고 하면 이제 산전특례가 되니까 5% 그거는 제외하고 그냥 교통비 하루에 한 15만 원, 20만 원 깨집니다. 거기다가 이제 왕복으로 그게 30일이면 600만 원이에요. 뭐 20일 주말 안 간다고 400만 원이죠. 그리고 교통비 한 400만 원.
그리고 뭐 일주일만 왔다 갔다 해도 100만 원 이렇게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죠. 암은 요즘은 수술하고 2주 안에 퇴원을 시킵니다. 오래 못 있어요. 그럼 통원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예전에는 입원 비쌌기 때문에 암 진단 자금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요즘은 또 암 진단 자금 보험료 자체가 비싸잖아요. 그러면 이제 특약으로 치료비 특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왜 어떤 치료비 특약을 해야 돼요? 표적항암이라든지 항암 치료비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모든 치료가 항암 치료나 표적항암, 방사선 치료로 어, 되어 있으니까 그게 의료보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신기술이냐, 옛날에 나와 있는 것들이냐 이런 걸로 구분이 될 뿐이잖아요. 그래서 치료비 특약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하나 또 나온 게 통원 치료비. 왜? 지금 보니까 여기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 교통비, 숙박비, 식비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암보험을 진단비를 많이 들어놨는데 그것도 이제 이것만 쓰나요? 내가 일을 못하면 또 경제적으로 또 생활비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특약들이 나오는데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드시라는 거죠. 왜 우리가 입원 통영 이런 그 통원 치료비를 해야 되는지. 치료하는 종류에는 표적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 호르몬 치료, 카티 치료, 양성자 방사선, 세기 조절, 다빈치 암로 로봇 암수술. 이게 대체적이죠. 근데 여기에 뭐가 하나 또 들어왔어요? 중입자 치료라는 게 들어왔죠. 자, 기존에 이런 치료들은 특약이 나와 있는데 중입자 치료는 아직 특약이 나와 있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근데 중입자 치료라는 게 연세대학교, 우리나라에는 연세대학교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 중입자 치료는 방사선 치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항암 치료를 하는 방법에는 방사선, 약물, 항암 방사선 치료, 약물 치료라는 기본적인 그 특약이 있죠. 거기에 표적 항암 약물, 방사선, 그다음에 양성자 방사선 치료, 세기 조절 치료, 그다음에 카티 치료, 다빈치 로봇 수술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것 그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가 이 모든 거에 중복으로 나오는 기본 치료잖아요. 거기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 그게 막 5천만 원까지 보장하는 그런 회사들을 가입을 많이 했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는 삼성생명에서 이렇게 중입자 방사선 치료 특약이 따로 나왔어요. 5천만 원까지. 요거는 요즘 중입자 치료는 2분이면 된대요. 기다리는 시간 포함해서 20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15분, 18분이고 치료 시간은 2, 3분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 그래서 요 특약을 해놓으면 요즘 지금은 전립선 쪽에 아마 굉장히 치료 이게 90%가 넘다고 하죠. 폐암, 간암, 췌장암인데 이거를 좀 더 넓혀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입자 치료 특약들이 어, 아직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중입자 특약을 우리가 2만 원에 판매할 수 있잖아요. 기존에 안보험을 다 들어있어. 뭐 표적 항암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중입자 특약을 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야 된다. 왜? 전립선이나 폐암 이제 점점 그쪽으로 넘어갈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이분이 기존에 그냥 항암 방사선 치료 5천만 원, 뭐 다른 거 쭉쭉 들고 있고 이거까지 들었어요. 그러면 아까 항암 방사선 치료에서 5천만 원 나오고 또 중입자 치료에서 5천만 원. 이게 1억 플랜이에요. 지금 보면 항암 방사선 치료 특약 5천, 5천 해서 1억. 이게 지급이 되겠죠. 보통 요게 지금 한 5천에서 6천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꼭 그렇게 활용해서 스토리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유방암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제 주변에도 유방암으로 표적항암 치료를 받는 분이 있었는데 이 표적항암 치료 받는데 보통 한 번 가시는데 적게는 200만 원, 300만 원에서 400에서 8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분은 총 8번에 800만 원짜리에서 3천만 원을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항암 치료가 이건 비급여잖아요. 그러면 내 돈을 내야 되는데 진단비가 3천만 원, 5천만 원. 예전에는 뭐 3천만 원 이상 들어있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뭐 그걸로도 부족하죠. 거기다가 또 지방에 있는 분들은 서울로 올라오셔야 돼요.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치료비 특약을 좀 완벽하게 아까 통원 치료비 그리고 이 방사선 우리가 다양한 치료비 특약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해주자라는 거. 왜? 실제로 주변에 보시면 이렇게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실비만 있으면 돼? 안 되잖아요. 왜? 통원 치료를 받으니까. 그리고 비급여 치료가 많으니까.
그나마도 입원해서 치료받으면 괜찮은데 93%가 어떻게 해요? 통원 치료를 받으니까 실손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아주 힘들다고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암 치료비 특약이 필요하다. 실손만 갖고는 안 되더라. 이런 자료들. 그리고 자, 왜 제가 이제 왜 상급종합병원 얘기했는데 상급종합병원이 전국에 47개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거의 수도권에 몰려 있죠. 그래서 대부분 부산에서 서울로, 대구에서 서울로, 어디서든 서울로 다 오는 거죠. 경기권으로. 그래서 통원 치료비가 필요하더라. 내가 암으로 인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 통원하는 것들을 하루에 일당식으로 얼마씩 주니까. 이 상급종합병원 여기에 보면 암센터가 빠져 있죠. 암센터 포함이라고 돼 있는 특약들이 요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암센터 포함 이걸 하셔야 돼요. 왜냐면 암센터도 많이 오거든요. 이 상급종합병원이냐 우리가 일반 병원, 종합병원, 그다음에 상급종합병원을 나누는 것들은 뭐 병상수라든지 진료과며 그다음에 중환자를 치료하는 그러한 그 상황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 대부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치료를 할 수 있는 데들은 이 상급 종합병원에 몰려 있죠. 그런 장비들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암센터가 있다 보니까 요즘 보험사들이 그런 특약들은 옆에 가로치고 국립암센터 포함 특약을 그거를 포함해서 해주셔야 돼요. 그럼 과거에 판매했는데 암센터가 포함 안 돼 있어요. 그럼 나는 암센터 가서 뭐 봤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 특약은 변경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새로 가입을 유도를 하시거나. 그래서 암센터 이런 특약에 암세타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찾으셔야 된다. 또 최근에 나온 건 뭐예요? 그 암 진단을 받고 치료비 특약 상급병원 치료비라고 해서 뭐 한 최대 10년간에서 연간 뭐 1천만 원에서 뭐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 해서 10년 합산하면 2억, 3억까지도 보상을 해주죠. 거기에 보면 그게 암세타 포함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를 잘 보셔야 된다. 자, 그래서 암 보시면은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항암 약물 방사선 이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가장 많이 들어가는 회사가 지금은 메리츠가 3천까지 들어가네요. 전 3천, 그다음에 흥국도 3천까지 들어가고 롯데가 3천. 그리고 표적 항암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양성자 치료 요거 잘 보시고 다빈치 로봇 수술 그리고 암통원 10만 원, 현대상은 10만 원. 가장 많이 주는 데가 하나선보가 50만 원. 이게 상급종합병원은 50만 원까지 주는 거죠. 그리고 흥국화재 15만 원.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시고 고객한테 내가 완벽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통원을 팔고 싶어요. 통원을. 지방에 있는 분들 특히 50만 원 특약을 왜 가입해야 되는지. 상급종합병원은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고 가면 치료비하고 치료비는 제외하고라도 숙박비, 먹고 자는 거 이런 것들이 한 하루에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주면 내가 이 진단금뿐만 아니라 이것까지 있으면 내 경제적인 손실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암은 치료하고의 싸움이거든요. 진단받고 나서 완치하기까지 5년이에요. 그럼 매번 5년 동안 초기에는 치료받기 위해서 자주 갑니다. 근데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씩 꼬박꼬박 가게 되죠. 그리고 5년 뒤에 완치 판정을 받으면 굉장히 행복한 거지만 또 중간에 치료를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멀리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통원 치료비를 또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그리고 중입자 치료는 아까 삼성생명밖에 없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요 항암 약물 방사선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몇 개? 메리츠하고 흥국화재, 롯데손보가 3천까지 들어가네요. 그럼 아까 중입자 치료는 얼마까지 된다 그랬어요? 보통 한 5, 6천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삼성생명의 중입자 치료 5천만 원을 포함하면 내가 메리츠화재의 3천과 그거 또는 아니면 삼성생명의 5천, 5천 들면 1억까지 보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업계 누적을 보다 보니까 얼마가 들어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추가로 제한할 수 있는 세일즈 기회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꼭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못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하다 보면 또 소개가 들어오고 가족 거를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점장님들이 그런 그 이야기를 암을 가지고도 이 특약을 가지고도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해보자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암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치료비 특약, 상급병원 다 있죠? 여기에 이제 암센터를 포함하느냐? 국립암센터 다 돼 있죠. 롯데선보만 국립암센터가 포함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농협선보도 그렇고 나머지는 다 암센터를 국립 그 상급종합병원은 아니지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또 우리 서울에는 이제 원자력병원이라는 데가 있죠. 원자력병원을 서울, 부산을 포함하는 게 삼성화재. 그리고 메리츠 서울 포함하고요. 흥국화재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어디를 포함해야 되는지 원자력병원도 많이 가시거든요. 암센터처럼. 그래서 암, 원자력병원은 조금 이제 회사별로 선택적으로 좀 돼 있네요. 지역도. 이렇게 기억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암은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암은 우리가 용어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신생물이라고도 하고 종양이라고도 하는데 거기 악성이 붙으면 암이더라. 그리고 이 암 진단 자금을 주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진단을 의사가 판단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단을 받고 침윤의 정도, 암덩어리가 얼마만큼 그 세포에 파고들었느냐, 즉 몇 기냐, 1기냐, 2기냐, 3기냐, 4기냐에 따라서 보상을 판단을 하더라. 그래서 치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암에 대한 그 정의가 원발암, 최초에 발생한 암, 그것이 또 그 암세포가 혈관이나 림프를 타고 와서 다른 장기에 가서 나온 거를 전이암, 그리고 기존에 암을 발생했던 부위에서 또 발생하는 걸 우리가 재발암, 그리고 이 기존에 암이 발생한 거랑 전혀 상관없이 전이도 아닌데 다른 부위에 발생하는 게 2차 암. 그래서 요로 암은 한 번 발생하면 끝나잖아요. 진단작물 주고 끝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이암이라든지 또 2차 암에 대한 그러한 보장이 굉장히 허술하더라. 그래서 요즘은 이 재진단암이나 2차 암이나 또는 그 장기별로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암 보험들이 많이 나와 있다. 그래서 그걸 좀 활용하게 되면 최초에 발생하고 전이라든지 또 2차 암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더라. 자, 그리고 암은 진단을 받고 대부분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치료가 항암 치료로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통원을 하다 보니까 통원에 대한 뭐 부분들 자, 이 치료들은 대부분 어디에 몰려 있느냐? 상급종합병원이라고 하는 전국에 47개 병원에 모여 있다. 또 이거의 대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분들은 서울로 치료받기 위해서 오죠. 그러면 또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며칠씩 또는 한 달씩 있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총 부담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원비라는 특약이 있더라. 또는 이 치료비, 암 주요 치료비라는 특약으로 우리가 그거를 충당할 수 있는데 그게 상급병원에 몰려 있는데 우리가 많이 가는 암센터는 상급병원은 아니더라. 그래서 이 국립암센터를 상급종합병원으로 포함해서 보상해 주는 게 모든 회사가 다 돼 있는데 롯데만 없고 그리고 원자력병원도 암치료를 많이 하러 가는데 서울하고 부산에 있다. 근데 지금 이 원자력병원을 포함해서 보상해 주는 회사들은 삼성화재, DB손보, 메리츠, 흥국, 그리고 하나선보 요렇게가 있다. 또 요렇게 우리가 고객들한테 치료비 특약으로 접근할 때는 요거를 잘 보고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국립암센터하고 원자력병원까지 포함이 되는 뭐 예를 들어서 메리츠 화재를 하자. 아니면 부산까지 되는 삼성 화재로 우리가 치료비 특약은 가자. 이렇게 정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요즘 이제 지금은 당장은 아니지만 대세가 될 중이자 치료가 한 번 우리가 치료를 보통 횟수가 한 10번 이내인데 그걸 다 받는데 5, 6천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지금 갖고 있는 이러한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 갖고 특약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삼성생명의 중입자 특약이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가입을 해보자. 라는 거, 고객한테 안내를 해보자.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암은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고요. 우리가 특약만 갖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스토리를 만들자. 왜 통원비가 필요하고 이 치료비가 필요하고 암센터와 원자력병원이 포함되어 있는 회사를 하는 게 중요한지 예, 그리고 치매의 정도에 따라서 보상을 하더라라는 기준을 머릿속에 명확히 넣어두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뇌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뇌질환에 대해서도 이걸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신체 각 부분을 통솔하는 뇌. 쉬지 않고 움직이는 뇌 속에서 느닷없이 나타나 생명을 위협하는 병이 바로 뇌혈관 질환인데요. 뇌혈관 질환은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간발의 차이로 생명을 구할 수도, 치명적인 장애를 안고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뇌졸중은 암, 심장질환과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사망 원인입니다. 다행히 목숨을 건져도 뇌졸중 환자의 절반 정도가 장애가 생깁니다. 말이 안 된다든지, 팔다리 왼쪽, 오른쪽 마비가 오든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때 치료하지 못하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극복하지 못하는 심한 장애랑 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졸중은 가능한 빨리 치료해야 되고 또한 사전에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뇌는 크게 대뇌, 소뇌, 뇌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뇌혈관을 통해 심장으로부터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는데요. 동맥경화나 협착 등으로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약해진 뇌혈관이 터지면서 출혈이 발생하는 뇌출혈. 두 가지 질환을 뇌졸중, 흔히 중풍이라고 합니다.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져 저리고 감각이 없어지거나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는 언어장애 증상이 나타나거나 얼굴에 마비가 옵니다. 얘야, 엄마가, 이상한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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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지? 또한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으로 걸을 때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거나 갑자기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물체가 두 개로 보이기도 하고 갑자기 머리가 망치로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과 구토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뇌졸중을 의심할 만한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응급실을 찾아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뇌졸중의 치료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적절한 치료 방향을 잡아간다면 병을 호전시키거나 악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뇌졸중 치료의 골든타임은 발병 4시간 이내인데요. 따라서 증상 발현 후 4시간 내에 병원에 도착해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뇌출혈은 골든타임이 없고 무조건 병원에 빨리 와야지 좋은 결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뇌졸중은 성인 60명 중 1명꼴, 뇌경색과 뇌출혈의 비율은 3대 1 정도로 뇌경색 환자가 많은데요. 뇌 속의 모세혈관이 좁아져서 발생하는 뇌혈관 협착증은 뇌경색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우측 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둥근 내막이 독소적으로 좁아져 있으면 스텐트 같은 걸 해서 넓혀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좁아져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지금 왼쪽으로 마비가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약물을 치료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렇게 안 되는 사람에 한해서 수술을 하게 되니까 제 생각에는 수술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혈소판 응집 억제제나 고지혈증 약을 써서 더 이상 협착을 진행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대한 뇌혈관 협착 증세를 막을 수 있는 내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상이 재발될 경우에 좁아진 뇌혈관을 이렇게 넓혀주는 시술 혹은 외과적 수술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가장 곽강받고 있는 수술법은 스텐트 삽입 혹은 풍선 확장술입니다. 스텐트 시술에 앞서 뇌혈관 조영술을 진행하는데요. 이는 뇌혈관 영상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해 시술에 필요한 스텐트의 길이와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 허벅지에 있는 혈관에서 출발한 카테터가 머리에 있는 혈관에 도달하면
풍선을 넣어서 좁아진 혈관을 넓혀줍니다. 이렇게 넓어진 공간에 스텐트를 삽입하면 스텐트가 활짝 펴짐과 동시에 혈류를 원활하게 흐르게 해줍니다. 이 같은 과정은 모두 첨단 뇌혈관 조영기를 보면서 시술되기 때문에 안전성도 매우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좁아진 혈관을 넓히기 어려우면 두개강 내로 혈관을 이식하는 뇌혈관 우회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막히거나 좁아져서 뇌 기능을 잃은 뇌혈관에 건강한 두피 혈관을 이어 우회로를 만들어주는 뇌혈관 우회술을 시행합니다. 뇌혈관 우회술은 두피로 혈액을 공급하는 척두대막을 떼서 머릿속으로 혈액이 모자라는 곳에 이어줌으로써 혈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현미경을 보면서 1mm도 안 되는 뇌혈관을 꼬매서 문합하는 수술로 매우 정교함이 중요한 수술입니다. 뇌동맥류는 혈관벽이 약해지고 늘어나면서 꽈리 모양으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것으로 머릿속 시한폭탄이라 불리는데요. 뇌동맥류가 터지면 환자의 3분의 1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연구장애를 겪으며 3분의 1 정도만 치료를 통해서 정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는 매우 치명적인 병이기 때문에 정기 건강검진으로 조기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또한 가족 중에 뇌동맥류 환자가 있거나 40대 이후에 고혈압이 있는 환자, 그리고 갑자기 뒤통수를 치는 듯한 두통이 발생한 환자는 반드시 뇌혈관 CT나 MRA, 혈관 MRI를 찍어볼 것을 권합니다. 한 번의 뇌 촬영으로 병원에 오기 전 30%가 사망하거나 심한 장애를 만드는 이 무서운 병을 평생 제거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은 현대의학이 주는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뇌동맥류는 파열되기 전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어 알아채기 어렵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나이, 건강 상태, 뇌동맥류의 위치, 크기와 모양 등을 고려해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데요. 동맥류라는 게 이렇게 볼록 솟아 있는 게 보이시죠? 특히 이렇게 혈관이 가지치는 부분이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이 압력에 반해 혈관이 이렇게 부풀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풍선을 불기 전에는 풍선이 두껍잖아요, 그죠? 풍선을 불면 어떻게 됩니까? 얇아지죠. 그 얇아진 혈관에 피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혈압이 높아지거나 어떤 충격을 받을 때 그때 이게 빵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증상이 없다가 터지는 순간 갑자기 망치로 맞는 듯한 심한 두통이 오든지 아니면 두통이 오면서 쓰러지든지 이렇게 해서 병원에 오게 됩니다. 굉장히 운이 좋게 아직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치료의 목적은 앞으로 이게 터지지 않게 뇌동맥류가 파열되지 않게 치료를 하는 겁니다. 뇌동맥류를 확인한 후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 가장 좋은 검사 방법은 바로 뇌혈관 조영술입니다. 뇌혈관 조영술은 허벅지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뇌혈관까지 카테터를 넣어서 그 카테터를 통해서 약물을 투여한 후 뇌혈관의 3차원 영상을 만들어 혈관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법입니다. 뇌혈관 조영술 결과에 따라서 호일 색전술이 필요한지 아니면 수술이 필요한지 아니면 그냥 지켜봐도 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뇌동맥류를 파열 전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95% 이상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뇌동맥류 진단을 받으면 뇌동맥류 파열을 막기 위한 치료는 뇌동맥류 위치나 모양, 크기, 그리고 환자의 혈관 상태에 따라서 주로 클립 결찰술이나 호일 색전술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클립 결찰술은 머리에 관자놀이 부위 두개골을 열고 미세 현미경을 이용해 뇌동맥류에 접근한 다음 클립 같은 고정핀으로 뇌동맥류를 묶어주는 수술입니다. 정상적인 뇌를 직접 파헤치면서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뇌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서 뇌동맥류를 치료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혈관과 부풀어 오른 뇌동맥류의 모습이 제각기 다르기에 적합한 클립도 천차만별이라 뇌 손상을 주지 않고 뇌동맥류를 클립하는 데서는
수술 경험이 많은 숙련된 의료진이 수술을 해야 합니다. 비파열 뇌동맥류 환자의 경우는 수술 후 약 4일에서 5일 이후에 퇴원 가능하며 이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코일 색전술은 머리를 절개하지 않고 사타구니에 있는 대퇴동맥을 통해서 카테터를 뇌동맥류 안으로 삽입하고 1mm 이하의 아주 가느다란 백금 코일을 채워서 뇌동맥류의 파열을 막는 시술입니다. 이는 뇌동맥류 내로 피가 들어가지 않게 함으로써 팽창하고 터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코일 색전술은 머리를 직접 절개하지 않아 회복이 매우 빨라 비파열성 뇌동맥류 환자의 경우는 수술 후 약 하루나 이틀 후에 퇴원하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뇌동맥류의 가족력이 있다든지 평소 술, 담배를 즐겨하는 특히 담배가 뇌동맥류에 매우 나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지혈증, 고혈압, 선천성 유전성 질환 등이 있을 시에는 뇌동맥류 발생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파열시는 대부분 무증상입니다. 보통 파열시 인생에서 처음 겪어보는 듯한 망치로 맞는 듯한 심한 두통이 생깁니다. 아주 드물게 비파열시에도 복시가 생긴다든지 눈꺼풀이 터지는 증상으로 병원에 오기도 합니다. 치료의 성공률은 보통 95% 이상 됩니다. 수술이 잘 되는 경우는 퇴원 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비파열성 동맥류를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는 1년에 파열될 확률이 1%입니다. 하지만 크기가 커질수록 점점 파열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드물지만 재발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부위에 새롭게 뇌동맥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뇌동맥류 우리 여기서 뇌혈관에서 중요한 거는 뭐 터지면 뇌출혈, 막히면 뇌경색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했는데 왜 뇌동맥류라는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또 수술 방법, 뭐 코일 색전술, 그리고 뭐 클립으로 찝는 거, 그리고 뇌동맥류라는 게 무엇인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장 분석할 때 암은 뭐 치료비가 없으면 치료비, 진단자금을 더 크게 해야 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뇌질환은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죠? 터지면 뇌출혈, 막히면 뇌경색. 우리가 이걸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고객님은 뇌출혈밖에 없네요. 뇌경색이 전체 질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고객님은 보험료를 내시면서도 보장을 못 받으시네요. 이런 이야기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럼 뇌졸중까지 있는 분들은 잘 돼 있는 걸까요? 한 70%? 그럼 30%는 내가 돈을 내면서까지 더 해야 될까? 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고객님, 뇌졸중까지밖에 없으시네요. 30%, 70% 정도밖에 보장이 안 되시는데, 나머지 30%까지 범위를 넓히는 뇌혈관 질환을 가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우리가 오늘 여기서 나온 뇌동맥류라는 거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이 뇌혈관 질환까지 우리가 왜 가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혈압 때문에 터지거나 풍선 때문에 터지거나 아까 우리가 이렇게 혈관에 부풀어 오르는 거를 우리가 이제 뇌동맥류라고 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뇌에 보면 지주막하 출혈, 그다음에 뭐 이런 이게 터지면 이제 뇌출혈이 되는 거지만 터지지 않으면 우리가 뇌동맥류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뇌혈관 사람의 뇌 심지를 감싸고 있는 뇌막은 경막, 지주막, 연막의 세정료로 되어 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주막하 출혈, 우리가 이거를 이제 뇌출혈이라고도 많이 하죠. 뇌출혈은 이렇게 터지는 거를 우리가
뇌출혈이라고 하는데 터지기 직전에 뇌동맥이 부풀어 올라와 있는 이 형태를 뇌동맥류라고 한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터져버리면 사망을 이제 하게 되고 우리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보면 우리 전미도가 했던 최성화 교수가 뇌동맥류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거기서 코인색절술 뭐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 잘 알고 있으면 고객들한테 뇌동맥류를 설명하기가 좋죠. 우리가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나 술, 담배를 하시는 분들은 혈관, 뇌동맥이 큰 뇌동맥이 흐르는데 거기에 혹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그러면 그게 터져버리면 사망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깨지는 듯한 아픔이 있다고 하죠. 이 뇌 질환은 골든타임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터지고 나서 바로 하지 않으면 어렵죠. 그리고 또 이 뇌질환의 특징은 뭐예요? 장애가 남고 혼자서 뭐를 하기가 힘들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 특징이 있죠. 그래서 뇌혈관 질환에서 중요한 거는요. 그 범위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뇌동맥류에 대한 것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뇌질환은 간병비가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질환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스토리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혈전이 막히면 혈전이라는 게 뭐죠? 피덩어리잖아요. 그래서 당뇨 있는 분들은 피가 끈적끈적해서 피 혈관 덩어리들이 돌아다니면서 뇌에서 막히면 뇌경색, 심장에서 막히면 심근경색이 되는 거죠. 우리 혈관. 자, 뇌경색이 더 많다. 뇌출혈. 우리가 뇌경색이 더 많죠. 전체 질환. 뇌출혈은 9.10% 미만이에요. 요 세 가지 우리 질병 코드가 I60부터 69까지잖아요. 이것도 외우면 좋죠. 고객님, 뇌혈관 질환은 전체적으로 I60부터 69까지라는 질병 코드로 보장을 해주는데요. 뇌출혈이라고 하는 건 가장 적은 범위로 뇌혈관 질환의 전체 10%도 되지 않습니다. 특히 질병 코드로 I60부터 62번까지 전체 9가지 질병 분류에서 세 가지까지밖에 보장을 안 해주니까 나머지 6가지에 대한 그 수많은 질병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님은 보험료를 과거에 든 것들은 비싸잖아요. 이렇게 많은 보험료를 내시면서도 지금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보장이 굉장히 적게 되어 있다. 그리고 보상을 못 받을 확률이 높으시다라는 거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뇌혈관 질환, 뇌경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I66번까지죠. 대부분 보장을 하죠. 절반 이상을 보장하니까 70%까지는 보장을 하지만 자, 여기 뇌혈관 질환. 우리가 기타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는 이 I67번을 혈관 질환은 24%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뇌출혈은 전체의 9.7%, 그리고 뇌경색이 46%쭉 내려와 보시면 기타 뇌혈관 질환이 뇌동맥류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24%예요. 그럼 전체 뇌질환에서 뇌경색이 46%, 그 다음으로 높은 게 뭐죠? 뇌동맥류예요. 그러면 결국 뇌경색까지, 뇌졸중까지만 갖고 있는 분들은 전체 70%를 보장을 받지만 우리가 뇌혈관 질환에서 가장 발병률이 높은 게 뇌경색이에요. 46%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번으로 높은 거는 뇌동맥류라고 24%를 차지하는데 그거는 뇌혈관 질환 중에 고객님이 가입한 뇌졸중까지 보상되는 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의 발병률이 높은 뇌동맥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좀 더 보장의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까지 포함하는 특약을 가입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영업은 세일즈는 이야기다, 스토리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왜 뇌혈관 질환까지 가입해야 되는 이유는 이거죠. 다른 거 없어요. 뇌동맥류를 이해하는 거죠. 뇌동맥류는 머릿속에 시한폭탄이라는 이야기를 의사 선생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고객들한테 우리가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보통 많이 이야기할 때는 뇌졸중까지 있으면 잘하셨습니다. 근데 30%가 보장이 비어 있네요. 그걸 채워줄 수 있는 건 뇌혈관 질환을 가입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조금 더 세련되게 이야기할 때 고객님, 뇌혈관 질환은 I60부터 69까지라는 질병 코드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뇌출혈은 I60에서 62까지 보장을 하는 발병률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질병이고요. 그리고 뇌혈관 질환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뇌경색인데 뇌경색은
46%. 우리가 뇌출혈과 뇌경색을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부르는데 고객님은 뇌졸중이 이렇게 포함이 되는 70%까지 보장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잘 되어 있지만 뇌혈관 질환은 뇌경색이 46%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게 뇌동맥류라는 24%의 발병률을 갖고 있는 질환이 있는데 그 질환은 고객님이 지금 보장받고 계시는 뇌졸중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병률이 높은 뇌동맥류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뇌혈관 질환이라는 전체를 보장하는 그 특약을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전달을 해야 된다라는 걸 좀 기억하세요. 뇌동맥류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제가 뇌혈관 질환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뇌혈관 터지면 뇌출혈, 막히면 뇌경색이에요. 대부분 가입되어 있는 게 뇌출혈 아니면 뇌경색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뇌혈관 질환까지는 많이 했어요. 뇌혈관 질환을 가입해야 되는 이유도 지금 이야기했죠. 왜? 뇌동맥류가 뇌혈관 질환의 두 번째 발병률을 갖고 있는데 요거는 치사율이 높죠. 머릿속에 시한폭탄이라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터지기 전에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다가 우리가 이제 CT도 찍거나 MRI를 찍을 때 발견이 됐다. 굉장히 운이 좋다고 얘기를 하였죠. 그래서 그거를 진단받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뇌혈관 질환을 가입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이제 스토리로 이야기했고, 자, 뇌혈관 질환은 우리나라의 이제 평균 입원 일수에 대한 순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가 가장 높죠. 근데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뇌뇌출혈, 뇌혈관 질환은 보세요. 대체적으로 며칠을 해요? 평균적으로 100일 정도를 합니다. 50일이 넘어갑니다. 뇌출혈 100일, 뇌경색 70일. 누가 이걸 저걸 해줘야 돼요? 간병인이 필요하죠. 그래서 뇌혈관 질환에는요, 제가 실제로 그 한국투자금융이라는 우리 투자회사 아시죠? 거기에 인사팀장을 고객으로 만나서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님 뇌경색으로 입원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가입하신 거는 본인은 간병비 때문에 이제 저희를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1,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뭐 돈이 많으면 뭐 그게 나가는 게 부담인 거죠. 한 달, 뭐 두 달, 하루에 10만 원씩 지금 한 15만 원, 20만 원 하잖아요. 또 이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 할 때는 더 올라가잖아요. 한 달만 해도 450만 원. 두 달 하면 1,000만 원. 간병비에는 장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뇌혈관 질환은 아까 담배를 피거나 또 유전력이 있거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뇌혈관 질환에 대한 확률이 높다고 하셨잖아요. 담배 피는 분을 만났어요. 그러면 뇌동맥류 설명하시고 우리 뇌 속에 시한폭탄이고 조기에 발견하는 게 좋은데 이거는 고객님이 가입하고 있는 뇌졸중까지는 보상이 안 된다. 뇌혈관 질환까지 보상을 받아 하는 특약을 가입해 보상받을 수 있고 뇌질환은 일단 발생을 하면 장애나 후유증이 남기 때문에 간병이 필요하더라. 그러면 간병비를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 간병비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뇌혈관 질환하고 간병비는 세트 판매.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우리가 판매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뇌혈관 질환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뇌혈관 질환은 터지면 뇌출혈, 막히면 뇌경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뇌질환은 크게 I60부터 69까지 보상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발병률이 높은 게 뇌경색으로 46%, 그리고 그 다음으로 높은 게 뇌동맥류라는 혈관에 홍산처럼 부풀어 올라서 얇게 돼 있으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러한 질환이 뇌동맥류인데 그게 24%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런데 이 뇌동맥류는 뇌경색을 뇌출혈을 포함한 뇌졸중에는 보상이 되지 않는 뇌혈관 질환의 그 특약에 들어가 있는 질환이다 보니까 고객님이 지금 갖고 있는 게 뇌출혈 또는 뇌경색, 뇌졸중까지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병률이 높은 이 뇌동맥류를 진단받기 위해서는 그 뇌혈관 질환의 전체를 보장하는 특약으로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스토리와 그리고 뇌혈관 질환은 보통 우리나라 이 자료를 보여주면서 평균적으로 50일에서 100일 이상을 입원을 하시는데 이 간병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돈으로 하게 되면 자식들이 또는 배우자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간병비까지 같이 세트로 준비를 해 놓으셔야 완벽한
보장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수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고, 자, 암하고 이제 뇌혈관 질환까지 왔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세요. 이제 심장 질환 갑니다. 심장 질환도, 자, 제가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 팀장님들 또 지점장님들이 고객들한테 이야기할 때 좀 더 전문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용어 하나, 의사들이 쓰는 용어, 이게 무슨 질환이다. 수술은 클립술이 있고, 그다음에 코일 색전술이 있고, 이게 어떻게 하는 수술이다. 어디에 필요한 수술이다. 암은 신생물이라고도 하는데 악성이더라. 치미운 정도에 따라서 보상을 하더라. 전이암은 뭐고, 2차 암은 뭐고, 이런 것들을 상급종암병원은 뭐고, 이런 용어들을 되게 유치하지만 고객들은 그 용어를 쓰는 그 순간 뒤로 이렇게 제껴져 있던 몸이 앞으로 오는 그런 신뢰도가 상승을 하더라. 그리고 뇌혈관 질환에서도 그냥 우리가 뇌졸중까지는 60, 70%까지 안 되니까 뇌혈관 질환까지 되는 100% 특약을 가입해라. 이게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 뇌동맥류라는 것 갖고 이야기했고요. 또 뇌혈관 질환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간병비다. 왜? 입원을 오래 하니까 우리나라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그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자. 그럼 심장은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가슴편환 내과 이경진 원장입니다. 보통 심장병이라고 하면 고혈압,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이러한 병들이 머리에 떠오르시죠. 하지만 실제로 심장병은 이런 질환 말고도 매우 많습니다. 오늘은 순환기내과에서 다루는 심혈관 질환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어떤 병이 있을 때 순환기를 방문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기내과에서 다루는 질환을 살펴보면은 크게 부정맥 질환, 관상동맥 질환, 판막 질환, 심근질환, 심낭질환, 그리고 선천성 심질환, 고혈압성 심질환, 대동맥 질환, 말초동맥 질환, 그리고 심부정맥 혈전 및 폐색전증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종류가 매우 많지요. 부정맥 질환은 심장에 있는 일종의 전기회로, 즉 전기가 흐르는 길에서 생기는 질환들을 이야기합니다. 대개는 두근거림, 어지러움, 실신 등의 증상을 보이고 맥이 느려지는 질환인 서맥성 부정맥, 맥이 빨라지는 빈맥성 부정맥으로 크게 분류하고 대표적인 질환은 심방조기박동, 심실조기박동, 심방세동, 심실빈맥 등의 질환이 있습니다. 요즘은 부정맥과 관련해서 인공심박동기 또는 삽입형 제세동기 시술, 그리고 전극도자 절제술 등 약 외에도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은 허혈성 심질환이라고도 불리고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됨으로써 심장 근육에 피가 부족하게 공급되어 발생하는 심장질환입니다. 흉통, 운동 시 호흡곤란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여기에는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질환이 있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은 약물 치료,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 관상동맥 우회로술 등의 여러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고혈압성 심질환은 고혈압 및 고혈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심장과 혈관의 합병증을 한꺼번에 부르는 말입니다. 고혈압은 여러 원인으로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는 질환인데 본태성 고혈압과 2차성 고혈압으로 크게 나뉩니다. 고혈압은 대개는 증상이 없고 만약 증상이 발생한다면 합병증으로 인한 증상들입니다. 고혈압이 지속되면 혈관의 동맥경화 등이 발생해서 관상동맥 질환, 말초혈관 질환, 대동맥 질환, 만성 심부전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약물 치료 및 생활습관 개선을 잘하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고 2차성 고혈압인 경우에는 원인이 있는 고혈압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치료하면 혈압약을 안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종류의 고혈압입니다. 판막 질환은 심장에 있는 4개의 판막의 기능 이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판막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문과 같아서 심장 안에서 피의 흐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개는 문이 덜 닫히는 것 같은 역류 질환,
문이 잘 안 열리는 것과 같은 협착 질환으로 나뉘기 때문에 심장의 판막이 4개가 있으므로 총 8개의 질환이 있습니다. 호흡곤란, 흉통, 심부전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승모판 역류, 대동맥판 협착 등의 질환이 있습니다. 판막 질환은 대개 수술만 한다고 알고 계시지만 요즘은 시술적 치료도 점점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심근질환은 심장 근육에 생기는 질환이고요. 대표적으로는 만성질환은 심근증, 급성질환은 심근염이 있습니다. 심근증은 다시 허혈성 심근증, 비후성 심근증, 그리고 확장성 심근증으로 나뉘는데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심장 근육에 이상이 오는 것이 허혈성 심근증이고 각종 심장 질환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심장 근육이 지쳐서 확장되는 질환이 확장성 심근증입니다. 비육성 심근증은 선천적인 문제로 심장 근육이 비대해지는 특별한 질환입니다. 심근염은 요즘 코로나로 많이 이야기들 들으셨겠지만 대개는 바이러스나 면역 반응에 의해서 심장 근육에 급성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대개는 증상을 치료하는 대증 치료를 하고 심할 때는 에크모라는 인공 심폐기를 사용하기도 하는 매우 중한 질환입니다. 심낭질환은 심장을 감싸고 있는 주머니 같은 구조인 심낭에 발생하는 질환을 이야기하는데요. 특히 요즘 코로나로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급성 심낭염이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심낭의 염증 정도, 심낭에 물이 차서 얼마나 심장을 누르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개는 약물 치료를 하고 심할 때는 심낭의 고인물을 빼내는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선천성 심질환은 태어나면서부터 있는 심장의 구조적 이상을 동반한 질환들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심실중격결손, 심방중격결손 같은 질환이 있고요. 이러한 질환은 혈액이 심장 가운데 구멍을 통하여 심장의 우측으로 많이 흐르게 됨으로써 회동맥의 압력을 높여서 숨이 찬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전에는 수술이 유일한 치료였지만 요즘은 적응증만 된다면 시술로 가슴을 열지 않고도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동맥 질환은 심장에서 나가는 가장 큰 동맥인 대동맥에 생기는 질환입니다. 대표적인 대동맥 질환은 대동맥 박리며 이것은 대동맥의 혈관벽 안쪽이 일부 찢기면서 대동맥 혈관벽 사이에 틈이 생기고 이쪽으로 혈액이 흐르면서 원래의 혈관을 눌러서 혈액의 흐름을 막는 매우 위험한 질환입니다. 요즘은 수술로 대동맥을 인저혈관으로 바꾸는 수술 등을 하여 예전보다 치료가 잘 되고 있습니다. 말초혈관 질환은 대개 하지, 즉 다리 쪽 혈관에 생기는 동맥경화로 인해서 그러한 혈관 등이 좁아지는 그러한 질환을 이야기합니다. 대개는 고혈압, 당뇨, 흡연 등의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서 잘 생기고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버거시병이 있습니다. 다리 쪽 혈관 문제들은 심장에서 가장 먼 곳이기 때문에 특히나 혈액의 공급이 잘 되지 않아서 합병증이 잘 생기고 치료도 어렵습니다. 예방이 가장 중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심부정맥 혈전 및 폐색전증은 다리의 근육 깊숙한 곳에 있는 심부정맥, 지금까지 이제 심장 질환에 대한 의사가 설명하는 걸 좀 들으셨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심장의 박동 원리를 좀 알고 고객들한테 우리가 지금 이야기 많이 하는 것들이 부정맥을 많이 이야기하고 허혈성 심장 질환인 협심증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저는 이제 고객들을 만나서 설명을 할 때든 아니면 이제 교육할 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 심장은 전체 네개의 방으로 되어 있죠. 2층으로 되어 있어서, 한 층당 2개씩이 있고, 또 거기에 이제 큰 관상동맥이 흐르는데, 이게 이제 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관상동맥이 막혀서 그 질환들이 이제 오는 것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심근경색이라든지 협심증 이런 것들이 오는데, 심장이 또 제대로 이제 펌프질을 못하는 게 이제 우리 전기 자극이 심장 자체적으로 하잖아요.
그거를 제대로 못 해주거나 부정기적으로 하는 게 부정맥이고 이런 질환들을 우리가 조금 쉽게 설명을 해주면서 저희 어머니도 이제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는 부정맥이세요. 그래서 심장에 그 전기 충격을 줘서 어, 한번 시술을 했고 그게 안 돼서 이제 제세동기라는 거를 심장 질환에 이제 그 다셨는데 뒤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까 자 암은 수술하고 치료가 중요한 그러한 그 질환이잖아요. 그리고 뇌는 어떻게 해요? 범위 뇌혈관 질환이 뇌동맥류까지 보상하는 그 범위와 또 거기에 동반되는 간병. 이게 되게 중요한 질환이지만 심장은 모든 치료, 거의 대부분의 치료는 약물 치료도 하긴 하지만 수술 치료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질환이 장기다 보니까 장비도 좋고 그 얘기는 곧 수술비가 비싸더라. 그래서 심장 질환은 수술비를 잘 보완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라고 기억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심장질환 우리 허혈성, 뭐 급성심근경색밖에 안 되네요. 허혈성인 협심증까지 또는 부정맥이 되는 심장질환 진단비 1, 2를 가입하셔야 되겠네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수술을 보장할 수 있는 특약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심장질환은 좀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관점을 좀 바꿔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심장질환 진단비 1, 2도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저는 우리가 암, 뇌, 심, 이 교육을 통해서 지점장님들한테 또는 팀장들한테 제가 조금 더 이제 그 팀장님들 할 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교육을 하고 질의응답도 하고 제가 물어보기도 하지만 이 3대 질환이 우리가 고객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첫 번째 우리가 했었던 실손보험하고 그다음에 암내심이에요. 암은 치료비가 없네요. 진단비가 작네요. 그 진단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치료비 때문에. 또 실손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항암 치료들 이런 것 때문에 특약들. 왜 실손에서 보상 안 해요? 통원을 하니까. 그리고 뇌질환. 뇌질환은 왜 뇌혈관 질환까지 갖고 가야 돼요? 뇌동맥류라는 뇌질환에서 가장 발병률이 높은 뇌경색 다음으로 높은 게 뇌동맥류인데 이게 뇌경색까지는 뇌졸중까지 포함이 안 되고 기타 뇌혈관 질환이라는 뇌혈관 질환에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뇌혈관 질환까지 해야 된다. 근데 뇌혈관 질환은 한번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되면 장에 후유증이 남죠. 그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간병비가 필요하더라. 간병이 정말 중요한 질환이 뇌혈관 질환이더라. 라는 거. 그래서 뇌혈관 질환은 간병비까지 세트로 가고 심장은 뇌혈관 질환보다는 장애가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아요. 수술을 통해서 또는 보조장치를 통해서 하루 만에 저희 제세동기 다시는데 1박 2일로 입원했다 나오셨거든요. 그러면 간단한 수술로 생활이 불편하지 않는 게 심장질환인데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 그러면 심장질환은 우리가 범위도 중요하지만 수술비 쪽으로 좀 눈을 돌려서 고객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암 이외에 지금 사망률이 가장 높아지고 있는 게 심장질환이에요. 그래서 심장질환은 사망률도 굉장히 높다. 심장질환의 종류 협심증, 심근경색, 꽉 막히면 심근경색, 60% 이상 막히면 협심증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보통 고객들은 급성심근경색만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허혈성 심장질환인 협심증, 허혈성 질환까지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게 더 범위가 넓어져서 부정맥까지 보장하자. 그래서 회사별로 심장질환은 뇌혈관 질환은요. I60부터 I60부터 69까지 정해져 있지만 심장질환은 되게 범위가 넓어서 회사별로 보장하는 범위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심장질환은 수술비 쪽으로 가시게 되면 범위를 보장을 대부분 다 하죠. 심장질환은 수술비 쪽으로 가야 된다. 그 이유를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장질환 환자 수가 계속 늘어나더라. 근데 그 중에 보세요. 우리가 급성심근경색하고 협심증을 포함한 허혈성 심장질환이 전체 50%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부정맥, 심부정, 기타 심장질환이 우리가 전체 심장질환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51%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잘 갖고 있다? 허혈성 심장질환까지도 50%밖에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럼 더 많은 질환인 부정맥 심부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심장질환 1, 2 요즘 구분이 돼 있잖아요. 범위를 좀 넓혀야 된다. 그리고 환자 수가 특히 부정맥 질환 환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그건 어디서 보장해 주냐? 심장질환 2. 보통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렇게 또 스토리를 만들 수가 있고요. 협심증, 부정맥, 부정맥 질환이 가장 많이 늘고 있어서 우리가 심장질환의 범위를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여기 있더라. 자, 심혈관 질환은 수술을 많이 하는 질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보세요. 우리나라 심장, 수술, 그 순위, 다빈도 수술 1위부터 20위까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위는 백내장, 그리고 2위가 제가 그 실손보험 말씀드릴 때 이야기했죠? 치액수술. 그리고 협심증은 두 가지나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은, 심혈관 질환은 수술을 많이 하는 질환인데, 통계를 보니까 또 비싸요. 우리나라 수술비 1위부터 30위까지의 수술비를 봤더니 1위부터 10위까지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심장 수술비더라. 비싸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장 질환은 진단비도 중요하지만 우리 진단비 얼마밖에 안 하잖아요. 1,000만 원? 심장질환 진단비 1,000만 원,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수술비는 3,000만 원이래요. 그러면 수술비 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암은 항암 치료의 종류별로 있는 비급여 항암 치료가 이제 그리고 또는 통원이라든지 암 치료 상급병원이냐 아니면 원자력이냐 암센터를 포함하느냐 이런 거가 이제 중요해졌고 그리고 뇌혈관 질환은 우리가 그 뇌경색까지 되는 뇌졸중까지가 아닌 뇌혈관 질환까지 넓혀야 되는 게 뇌동맥류라는 질환 때문에 그렇다. 발생률이 2위고 그리고 뇌혈관 질환은 확장해 가보면 간병비까지 가야 되는데 심장 질환은 확장을 해보니까 수술비가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더라. 우리가 좀 관점을 바꿔보자. 이런 자료들이 아까 제가 보험 영업은 스토리다. 세일즈, 보험 영업, 세일즈 스토리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아, 심장질환은 우리가 최근에 들어서는 암을 제외하고는 사망률이 가장 높은데, 그 중에서도 부정맥이라는 질환이 많이 드러납니다. 부정맥은 심장이 제대로 박동을 하지 않는 정기 자극 장치가 고장이 난 건데, 이것들은 요즘은 의료기술이 좋다 보니까 제세동기라든지 보조장치, 이런 것들을 수술을 통해서 하는데, 이 심장은 중요한 장기다 보니까 수술이 굉장히 위험하고 또 장비가 좋아야 됩니다. 그 얘기는 수술비가 비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고객님, 수술비를 잘 보장하고 있는지를 제가 좀 살펴드릴게요. 그럼 수술비 옛날 거는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아, 고객님, 이게 보장 범위도 적지만, 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협심증, 이 스텐트 삽입하는데도 수술비가 전혀 보장이 되어 있지 않네요. 라고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고, 자, 우리가 스텐트를 한번 삽입하면 하나만 하나요? 여기 뚫어놓으면 딴 데 가서 막히죠? 제가 제일 많이 본 분은 7개까지 삽입하신 분을 봤어요. 심장에, 그리고 뇌. 그래서 토탈 7개를 삽입한 분이 계셨는데, 그래서 심장 질환은 뭐가 중요하다? 수술비가 중요하다. 죽지 않아요. 암이나 뇌혈관 질환은 뭐 사망률, 뭐, 암은 사망률이 높고 뇌혈관 질환은 후유증이 많이 남아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심장질환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수술이더라. 물론 부정맥으로 죽기도 하지만 사망률이 높기도 하지만 수술을 통해서 암이나 그 뇌질환보다는 조금 더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질환이다. 돈만 있으면. 그래서 수술비 쪽으로 가야 되더라. 자, 요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여기서 재밌는 질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심장 질환은 남자랑 여자의 사망률을 보면 여성이 더 높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성분을 만나면 꼭 질문하세요. 심장 질환으로 남성, 여성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이 사망을 할까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남성이라고 합니다. 왜? TV를 보면 심장을 부여잡고 윽 또는 뒷목을 잡고 하는 건 남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심장 질환으로 사망을 많이 하는 게 여성이에요. 특히 협심증으로는 남자가 높죠. 근데 기타 심장 질환에 아까 포함되는 부정맥, 심부전 이런 것들로 여자들이 압도적으로 사망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여성분들은 심장 질환에 대한 보장을 잘해야 됩니다.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보장 분석을 통해서 고객들을 만나서 한 달에 최소 70에서 100은 했는데 여성분들을 만나면 꼭 심장 질환에 대한 거는 좀 더 강조를 합니다. 실손도 물론 이야기해서 앞에서 이제 마음문을 열고 그 다음으로 여성분인 경우에는 심장 질환으로 완전히 마음을 열어 제껴서 리모델링을 이제 들어가는 거죠. 왜? 이런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왜 그러냐? 심장 질환은 왜 여성들이 더 위험하냐면
다른 게 아니고요. 폐경은 누구나 다 오죠. 여성분들 나이가 되면. 근데 그 폐경이 되면 여성 몸에 가장 좋은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적어지기 시작하면서 여성 신체에서 가장 부담을 주는 게 심장 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폐경기가 오면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심장 쪽에 질환이 많이 찾아온다는 통계가 나와 있죠. 세계적으로도. 그래서 여성분들은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어디가 안 좋아야만 오고 유전적인 게 아니라 폐경 누구나 다 오죠. 나이 먹으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은 심장 질환에 대한 걸 그 누구보다 잘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스토리를 또 하나가 엮여졌죠. 고객님, 나이를 들면 폐경이 다 누구나 옵니다. 고객님은 안 오실까요? 오죠. 그러면 세계적으로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심장 쪽의 질환이 안 좋아지는데 에스트로겐이라는 게 없어지면서 심장 쪽의 질환이 악화가 되는데 고객님도 거기에 해당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장 질환은 그 어떤 것보다 수술로 치료를 많이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수술만 하면 보조 장치나 또는 요즘 장비가 좋아졌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암이라든지 뇌혈관 질환보다 훨씬 더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비를 보장을 잘 해놓으시면 고객님이 건강하게 생활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드릴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각자 맞춰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보험 영업은 스토리다. 보험 세일즈는 스토리다. 보험은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자료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 보시면 고객의 마음을 열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떤 걸 갖다 줘도 고객은 예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마음문을 열기 위해서 이런 스토리를 하는 거고,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제가 할 이야기들, 암 내심에 대한 이야기를 다 마쳤고요. 암, 요거 교육도 제가 똑같이 공지방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봄이 왜 이야기일까, 스토리일까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들, 암은 치료비가 중요한데 왜 중요한지 이야기를 해놨고, 그리고 뇌혈관 질환은 범위가 중요한데 왜 범위가 중요한지, 뇌동맥류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간병까지 어떻게 확정을 하는지, 심장질환은 수술비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수술비가 중요한지 보니까 이러한 부정맥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수술로 또는 보조장치로 해야 되는데 이 수술비가 이렇게 많이 비싼 줄 몰랐네. 그리고 또 여성들이 많이 심장질환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성들은 폐경이 오면서 심장이 빨리 뛰고 답답한 거를 폐경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갱년기 증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망을 많이 한대요. 남성들은 미리 사인이 오면 가장이다 보니까는 병원을 자주 가는데 여성분들은 이 폐경하고 갱년기랑 맞물려 오다 보니까 갱년기 증상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다가 이 심장 부정맥하고 심부전은 사망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특히 부정맥, 심방세동 이거는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질환인데 여성분들이 그게 많이 오더라. 왜? 폐경이 오면서 또는 갱년기가 오면서 치료를 제때 하지 못해서 오는 그런 사망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여성 심장 질환은 수술비, 특히 여성이 많이 해야 된다. 우리가 보통 가정의 보험의 결정권들을 갖고 있는 건 누구예요? 주부들이 많잖아요. 대체적으로 남성이 하는 데도 있지만. 그러면 내가 만나는 고객이 여성분이에요. 마음을 활짝 열어서 계약했어요. 그러면 남편과 아이들 것도 함께 딸려옵니다. 그래서 보험은 특약, 약관 중요하죠. 그런데 이야기를 잘 전달해서 고객의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약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고객들이 더 신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3대 중대 질환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 지점장님들하고 같이 했고요. 오늘 제가 이 3대 질환에 대한 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우리 지점장님들은 요거 올려놓으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